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내? 쉿, 조용히 해. 들리잖아. 왜? 엄마가 그랬잖아.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 할머니 막 나한테 준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목소리와 이어지는 며느리의 한숨 섞인 대답이 내 귓속을 파고들었죠. 그래, 알았어. 아빠랑 얘기해 볼게. 근데 그 얘기는 할머니 앞에서 하지 말랬지. 왜? 할머니 늙었잖아. 시골집 있다며. 거기 보내면 되잖아. 나 이제 4학년인데 자기 방도 없고 나 친구들 초대도 못해. 아이는 짜증을 내며 문을 쾅 닫았고 그 소리에 뒤이어 들려온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진짜 이제는 그만 나가주셔야 하는데 눈치도 없으시고 어쩌면 좋아. 그리고 말없이 옆에 앉아있던 아들의 대답이 제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이번 여행 때 집 비우잖아. 그때 조용히 집 정리하자. 엄마한테는 뭐 그냥 시골 공기 좋다고 말하면 되지.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도 질식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이 집, 결혼 자금까지 보태줬던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식들 방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하지만요, 제가 그냥 나갈 것 같았나요? 천만에요. 그들이 그렇게도 비워주길 바랐던 집, 그 집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셔야겠죠.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7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 없이 보내는 첫 겨울이 유난히도 길고 추웠죠.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기에 저는 눈물 흘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례 치르고 보험 정리하고 혼자 남은 집을 정리하며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은 이 집 한 채였습니다. 30년을 모은 돈, 새벽부터 나가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허리 휘도록 일해서 어렵사리 마련한 32평짜리 아파트. 그 작은 집은 우리 부부의 청춘이, 땀이, 세월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었어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롭잖아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저도 그래요, 어머니. 아이 키우는데도 도움받고 싶고, 우리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불편할까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며느리도, 손주도 다 내 가족이라 여기고 마음을 열었죠. 그래서 저는 흔쾌히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 전세 만기라며, 제 집으로 들어온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집이 언젠가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닌 저를 내쫓으려는 사람들의 거처가 될 줄은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 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와중에도 밥을 챙기려 애썼고 손주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기도 했죠. 밤이면 아이를 안고 재우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돼요. 하던 말, 그 따뜻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됐죠. 어머니, 김치찌개가 너무 짜네요. 애가 먹기엔 좀. 어머니, 저희 방 정리하실 땐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아, 어머니 그거 말고 요즘은 유기농 제품 쓰거든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생활 방식도 다르니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조언이 아닌 지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점점 제 몫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녁마다 학원 상담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아들은 병원 근무를 핑계로 주말에도 집에 붙어 있질 않았죠.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의 등하교, 숙제, 간식, 목욕까지 모두 제 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싶어. 우리 집에 애들 못 불러. 왜? 거실에 할머니 맨날 앉아있잖아. 뉴스 틀어놓고 창피하단 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자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집 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열면 제가 먹으려고 사둔 반찬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거실의 소파도 아이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다리 아파서 쉬려고 앉으면 며느리는 조용히 눈치를 주었죠. 어머니, 애가 거기서 게임하려고 했는데 괜찮으시죠? 괜찮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상처받을까, 아들이 곤란할까, 무엇보다 손주가 저를 불편한 존재로 기억할까봐 꾹 참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한날은 제가 만든 장아찌를 식탁에 올려놨는데 며느리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거 먹으면 배 아플 수 있어. 간이 세니까 너는 먹지 마. 그리고 아이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음식은 옛날 맛이라서 싫어.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만 조용히 떴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집은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저는 그 집 안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심지어 제가 만든 음식이 경계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마음 한켠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마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 하지만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며느리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제가 예민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제가 이 집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꺼내야 할 사람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아들 셋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자리에 슬그머니 앉으려다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 일그러졌거든요. 표정은 단 한순간이었지만 그게 제게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거긴 우리 자리예요. 끼지 마세요. 라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도, 같이 어울리는 것도 죄가 되는 것 같은 그 집에서. 저는 더 이상 마음 편히 머무를 공간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고, 관리비도 여전히 제 통장에서 나가는데, 생활의 모든 중심은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였습니다. 심지어 명절마저도 달라졌죠. 설날 전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간단히? 네. 명절 음식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은 다들 시켜 먹어요. 그럼 제사도 생략하자는 말이니? 어머니, 요즘은 제사 대신 간단히 추모만 하는 집도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말이 말 맞아. 아버지도 그렇게 까다로운 분 아니셨잖아. 그냥 우리가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면 되지. 조용히 보내자던 명절. 그날 아침, 며느리는 아이와 외출을 했고, 아들은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집에 혼자 앉아있는 저뿐이었죠. 그해 설날, 전 마트에서 혼자 장을 봐왔습니다. 전통시장 대신 대형 마트에 가야 했던 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기엔 무릎이 아팠기 때문이었어요. 두부 한 모, 전 부칠 야채 몇 가지, 고기 한 팩.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손주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또 이런 거 해놨어? 피자 시켜 먹는 게 낫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날 저는 한상 가득한 전을 쓸쓸히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이 집에서 설 자리는 없구나. 시간이 더 흐르자 제가 사는 이 공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침엔 며느리가 아이 아침밥을 챙기느라 분주했고, 점심에는 학원 다녀오는 손주의 식성이 바뀌었다며 메뉴를 따졌고, 저녁이면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라는 말과 함께 제 역할이 사라졌죠.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숨어있는 진짜 뜻은 시간이 지나며 또렷해졌습니다. 제발 끼지 마세요. 가장 상처받은 날은 가족 사진 촬영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생일을 핑계로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죠. 물론 제겐 반가운 제안이었어요. 흰 셔츠에 청바지 맞춰 입고 다 같이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가 구도를 잡던 순간 며느리가 작게 말했죠. 어머니는요, 그냥 오른쪽 뒤쪽에 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심은 우리 셋이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마치 정해진 사실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얼굴이 들어가면 그 사진 안 예쁘다며 다시 찍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일이었어요. 손주 방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말하길, 준이도 이제 커서 사생활이 필요해. 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그 말에 며느리는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방을 조금만 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벽 하나 세우면 되잖아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분명히 그들의 눈에 이 집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순간조차 제가 차지하는 공간이 불편하다는 그 시선들. 한때는 밥 짓고 반찬 나르며 그들 식탁을 채웠던 손이 이제는 그 식탁에 앉아있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할 정도로 낯설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이젠 그 질문에 진심이 담긴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아니까요. 그들이 꺼내는 말 하나하나, 손주의 무심한 한마디, 며느리의 시선, 아들의 침묵,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던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다툼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준아, 그만 좀 뗐어. 할머니 방은 원래 할머니 방이잖아.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싫어. 나만 방 없어. 나도 4학년이야. 친구들 다 자기 방 있어. 나도 할머니 방 쓸 거야. 이어지는 소리는 누가 문을 발로 툭 찬 듯한 둔탁한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짧은 신음과 아들의 짜증 섞인 한숨. 아유, 애 좀 그만 울려. 하루 종일 시끄러워. 당신이 데리고 좀 있어봐. 내가 무슨 하녀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 문틈으로 들려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엄마 방 정리하자. 방 하나 더 만들 수밖에 없어. 정리? 그래, 뭐 요양원 얘기도 한번 슬쩍 꺼내보자. 이번 여행 갔다 온 후에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고요한 방 아니었지만 내 머릿속은 천둥이 친 것처럼 울렸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는 참 무겁고 차갑고 아프더군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기 좋은 시골로 모시는 게 낫잖아. 엄마도 편하실 거고. 그치. 말만 잘하면 돼. 할머니 체력도 약해지셨다고 하면서.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발소리, 그리고 아이의 떼쓰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언제 나가? 나 방 갖고 싶단 말이야. 친구들 초대도 못하고. 거실에 할머니 앉아있으면 창피하단 말이야. 이건 그냥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쫓아내면 된다는 말을 들은 아이였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지요. 손주가 계속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TV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시골 가라고 해. 거기 공기 좋다며.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일어나려 했고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손주는 아직도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나가길 바라는구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아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엄마 그게 아니고 그냥 요즘 애가 예민해서 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가야 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손주의 울음소리, 며느리의 말, 아들의 침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귓가를 때렸죠. 잠깐 졸았을까요? 새벽녘 부엌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주말 일정 준이 방 구조 변경.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비우기, 이삿짐 박스 구입, 벽지 새로 도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저만 몰랐다는 거요. 며느리의 휴대폰에는 부동산 어플이 열려 있었고 아들은 요양원 검색을 해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는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다녀올게요. 예약은 벌써 했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밝은 톤으로 말했지만 눈치는 보고 있었죠. 그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 테니까요. 그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오렴. 그동안 나도 정리 좀 해야겠네. 그 주말 아침 집안은 어쩐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주의 장난감 소리, 며느리의 다그치는 목소리, 아들의 게임 소리가 뒤엉켜 집 안이 북적였을 텐데 말입니다. 현관 앞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새하얀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얹고 있더군요. 마치 무엇에 쫓기듯 서두르는 걸음걸이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뒀어요. 그냥 데워 드시면 돼요. 그 말에는 관심도 정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챙긴 척하는 말투.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반통, 유통기한 임박한 두부, 그리고 물 한 병이 덜렁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뭘 하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시간. 며느리의 부재는 곧 저희 시간이 된 것이었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준이는 주말에 학원 있고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은 남편이 바빠서 외식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는 알아서 챙기세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알아서 참아왔고 알아서 비켜섰으며 이제는 알아서 떠날 준비까지 해버렸으니 익숙한 말이었죠.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는 방 안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도장,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꼭 지키라고 했던 서류들. 그는 늘 말했어요. 당신 이름으로 된 이 집 꼭 손에 쥐고 살아. 절대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마. 이게 당신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 말로 모든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족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들 부부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저는 서류를 다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내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내어줬죠. 방도, 냉장고도, 소파도, TV 리모컨까지도. 그들이 쓸수록 저는 작아졌고 그들이 커질수록 저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집에서 나가라는 신호를 받고 있는 셈이죠.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인감도장과 서류를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구두를 신었습니다. 며느리의 부재가 오히려 저에겐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행선지는 단 하나, 부동산. 집 근처 대로변 모퉁이에 작은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울리는 딸랑 소리,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젊은 중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조용히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 팔려고 합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거주 중인 집이신가요? 맞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고 지금은 정리할 겁니다. 중개인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곧 업무적으로 변하더군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등기 깨끗하네요. 대출 없고 소유권 분쟁도 없고요. 그럴 겁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제 명의로만 해둔 집이니까요. 그는 키보드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시면 빠르게 팔릴 수 있습니다. 급매물로 등록하실까요? 네, 가능한 한 빨리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계약. 절대 제 아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전 세대주입니다. 서명도, 잔금도 전부 제가 할 겁니다. 그 말에 중개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익숙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자식이든. 부동산을 나와 돌아오는 길,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가로수 위에 걸린 햇빛은 가을을 알리고 있었고 거리엔 가족 단위 외출객들로 북적였지만 저는 오히려 조용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노인이 걸어가는 길이 복수의 길이자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슬쩍 몸을 일으켰지만 눈치는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산책 좀. 그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책상 위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액자 속 웃고 있는 얼굴. 그 사람은 참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보, 나 이제 당신 말대로 해. 내가 이 집 주인이라는 거. 이젠 나도 잊지 않으려고 해. 사진 속 남편이 아주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면 며느리가 여행해서 돌아옵니다. 그 전에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등기 이전 날짜도 잡혔고 매수자도 정해졌으며 잔금일도 일주일 이내로 확정됐습니다. 이 집은 곧 내 손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짐을 싸서 조용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 딛고 있던 바닥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내쫓고 싶어 했던 그 노인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통쾌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사흘째 되던 날, 집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병원 일로 바쁘다며 집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줄었고 손주는 방과 후 학원과 친구 집을 전전하며 늦게야 들어왔습니다. 그 틈 속에서 저는 내 집을 마치 새로 얻은 방처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꺼내지도 못했던 책 한 권, 남편이 남긴 서류 파일, 오래된 앨범과 함께 보관해둔 제 통장들을 꺼내 펼쳐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잔소리도, 눈치도 없는 시간이 이토록 값진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전날, 저는 그녀가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고급 와인잔을 설거지통에서 발견했습니다. 손주가 실수로 떨어뜨렸는지 깨져버린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죠. 그 장면이 꼭 지금의 제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결국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외면당하고 부서진 채 방치된 물건. 손을 조심조심 뻗어 유리 조각을 모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집에서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전날보다 이른 시각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처럼 커튼을 열었고 햇살이 거실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저는 아주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입주하던 날 입었던 하늘색 블라우스. 남편과 백화점에서 고르고 고른 옷이었죠. 그 옷을 정성껏 다려입고 화장도 아주 얇게 했습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화장을 멈춘 지 수년이 지났지만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은색 손거울을 꺼내어 몇 번이고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주름진 눈가, 약간 굽은 어깨, 얇아진 볼살. 이제는 할머니 소리 듣는 나이지만 그 속엔 여전히 한 여자의 얼굴이 살아있었지요. 한때는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주인으로서의 얼굴. 저는 거울을 내려놓고 천천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영자 어르신. 오늘 매수인분이 서류 다 준비해 오신다고 하셨어요. 등기 이전 절차만 끝나면 바로 중도금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안으로 모든 절차 마무리 지을 겁니다. 혹시 이사하실 주소는 정하셨어요? 도움 필요하시면. 아니요, 괜찮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통화를 끊고 잠시 넋을 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거실을 바라보는 이 위치는 한때 남편이 신문을 읽던 자리였고 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던 자리였고 손주가 나를 피하듯 앉았던 그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이 거실도 주방도 안방도 더 이상 나의 공간이 아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편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보내는 거니까요. 정오가 조금 지나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서류를 다 준비했고
중개인이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했죠.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은 내 몫의 결정이니까요.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살면서 쌓인 건 많았지만 그중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단 3가지였죠. 남편의 유품한 상자,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통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시 찾기 위한 용기 하나. 그것만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매수인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등기 이전 계약서, 잔금 입금 확인서, 매매 신고서까지 모두 사인한 뒤 중개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저만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습관처럼 부엌 쪽을 둘러보며 불렀습니다. 돌아온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방 안은 물론 거실에도 인기척이 없었죠. 여행에서 돌아오며 택시 안에서부터 생각했던 건 할 말뿐이었습니다. 이젠 진지하게 어머니 방을 치워야겠어.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더는 못 참겠어. 그런 말들을 어떻게 꺼낼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온 집 안은 그 모든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안 계셔.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죠. 마트라도 가신 거 아니야? 곧 오시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냄비가 비워져 있었고 반찬통도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쓰던 방 서랍이 비어 있었습니다. 커튼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옷장 안엔 아무것도 없었죠. 서랍 한쪽에 넣어두었던 돋보기 안경, 마루 한쪽 구석에 두던 슬리퍼 한 짝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진짜 나가신 건가?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을 땐 그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이 비어 있어. 짐도 없어. 뭐라고? 말 그대로야. 옷, 가방, 슬리퍼, 책, 다 없어. 게다가 냉장고도 텅 비었어. 김치도, 미역국도, 아무것도 안 남겨놨어. 그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 김치통 하나 없이 텅 빈 냉장고, 불이 꺼진 거실, 그리고 어머니 방, 그 방 안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단 하나, 손편지, 작은 노란색 편지지 위에 또박또박 눌러 쓴 필체. 집은 정리했습니다. 더는 이곳에 제가 머물 이유도, 저를 불편해하는 여러분 곁에 있을 이유도 없기에 떠납니다. 9월 15일까지 짐 정리 부탁드립니다. 걱정은 마세요. 서로의 불편함을 끝낸 것뿐입니다. 김영자. 아들의 손이 편지를 쥔 채로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 조용한 글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나가신 거야? 아들은 그날 밤 다시 식탁 위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던 글귀였지만 그날따라 한 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9월 15일까지 짐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 짧은 한 줄이 그가 이 집에서 누려온 모든 안정감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검은 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응. 9월 15일이면 이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계약 끝낸 날이 8월 27일이었어. 대개 부동산 계약은 23주 내에 잔금 치르고 명도하잖아. 그럼 지금 우린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도 아닌 거지.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린 그냥 남의 집에 얹혀있는 셈이야. 그 말에 며느리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어. 그냥 같이 살기 불편하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말을 엄마가 들으셨을까?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던 것 같아. 우리 말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지. 아예 희망을 접은 사람의 글이었어. 며느리는 괜히 신경질적으로 설거지통에 있던 컵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컵 하나, 그릇 하나. 예전엔 어머니가 항상 조용히 해주던 일이었죠. 그녀는 문득 손을 멈추고 물기 묻은 컵을 바라봤습니다. 그 컵은 어머니가 사온 오래된 도자기 컵이었고 밑면에는 작게 김영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잔이니까 건들지 마. 손주가 그 말을 하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며느리는 밤에 조용히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냥 애를 한 번만 더 타일렀으면 됐을까? 할머니 방 줘라는 말. 그걸 내가 웃고 넘긴 게 그게 그렇게 큰 상처였던 걸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냥 예민하신 거야. 그냥 너무 예민하신 거야. 하지만 입으로 내뱉는 말과 달리 가슴속에서는 이상하게 말라붙은 죄책감이 소리 없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 앞으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5일 오전 중에 짐 다 빠지는 거죠.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그 한 통의 전화는 현실을 부정하려던 마지막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남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왜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 그냥 방 하나 정리하자고 했던 것뿐이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낮게 중얼였습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뭐가? 엄마가 이 집에 계속 있을 거라는 거.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 보고 눈치 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냥 쉽게 꺼냈던 거지. 그의 말에 며느리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라도 지었어? 아니,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전부 다. 그냥 엄마를 한 명의 사람으로 안 본 거야. 그때 방 안에 있던 9살 손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는?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손에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고 그 작은 손에 묻은 초콜릿이 소파에 묻은 것도 모른 채 눈만 껌뻑이며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죠. 왜 그래? 싸웠어? 아이는 머리를 갸웃하다가 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할머니, 시골 간 거야? 이제 방 내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신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으니까 이제 조용하겠다. 텔레비전도 맨날 뉴스 안 나올 거고 그 냄새나는 파김치도 안 먹어도 되겠네. 순간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애가 그냥 하는 말이잖아.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 말이 나와? 누가 이런 말 가르쳤는데?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엔 차갑고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의 방을 홀로 정리했습니다. 아니, 정리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접힌 이불만 남아 있었고, 머리맡에 놓여있던 손거울, 빗, 그리고 작은 손톱깎이 하나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방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어머니였지만, 그 방은 이상하게도 많은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 누구도 내 자리를 원하지 않으니 내가 떠난다. 그런 말들이 벽에, 침대에, 남아있는 공기 속에 떠돌고 있는 듯했죠. 그 후로 몇 날 며칠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끝내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초조해했고 이젠 그저 침묵 속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식탁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쳐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글에는 수십 년의 침묵이 쌓이고 쌓인 외로움이 꽉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엄마는 그냥 떠난 게 아니었다. 집을 팔고 떠난 게 아니라 우리를 정리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각각 방을 정리했습니다. 손주는 작은 박스에 게임기와 인형을 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옷장 안구석에서 어머니가 접어 넣어두었던 헝겊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라일락 무늬가 흐릿하게 박혀있는 해진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그것을 감싸듯 쥐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었는지 이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몇 번이고 머리를 떨구고 그제야 아주 조심스레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시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말에 웃었던 그 순간이 이렇게 오래 따라붙을 줄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헝겊을 손끝으로 자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한 번만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날 밤 아들은 식탁에 홀로 앉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짧은 그 글귀들이 그에게는 마치 긴 자서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불편함을 끝낸 것뿐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그제서야 그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 엄마는 몇 년이나 혼자 계셨던 걸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침묵은 오래도록 식탁을 감쌌고 그 침묵 안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어머니 없는 집의 낯선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삿짐 박스를 정리하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버리신 걸까요? 어머니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구를 들어 옮기며 땀을 닦고는 멍하니 어머니 방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창틀에 남은 먼지, 옷장이 있던 자리의 자국, 그리고 아직 벽에 박혀있는 못 하나. 모든 것이 너무 말끔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흔적 없이 떠나는 게 가능하구나. 며칠 후 아들은 어머니의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소유자란에 다른 사람 이름이 찍혀 있는 걸 직접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잔금일은 정확히 그와 아내가 가족 여행을 떠나던 날, 그리고 며칠 전 그와 상의 없이 집을 처분했다는 사실이 이제는 말이 아닌 공식 문서로 박혀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엄마가 혼자 다 처리하신 거야.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도, 정리도, 잔금 처리도 다 혼자서요? 응. 아무도 몰랐다는 게 더 놀랍다. 며칠 후 그는 어머니가 거래했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약간 낡은 간판과 작은 출입문. 문을 열자 벽에 기대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자님 아드님 맞으시죠? 남편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거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중개인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잘 몰라요. 계약만 마무리하시고 정산된 돈 일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디론가 이체하시더니 정리 끝났다고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혹시 어디에다 이체하신 건지 그런 건 모르시겠죠?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그때 안쪽에서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기억나요. 어르신이 이체하시기 전에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무슨 재단 계좌가 맞냐고. 여기로 보내면 되는 거죠? 라고 물으셨거든요. 재단이요? 네.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이 돈, 아이들 밥값이나 되는데 써달라고 통화하셔서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핸들에 손을 얹고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진짜 다 계획하신 거구나.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리였네. 그동안 쌓인 마음을 우린 전혀 몰랐던 거고. 며칠 뒤 아들은 우연히 오래된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몇 년 전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쌀을 나르던 모습, 어린이 도시락을 포장하던 장면, 그리고 웃고 계시던 얼굴. 이때부터 이미 마음이 정해졌던 걸까? 그는 사진을 넘기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재단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로고는 며칠 전 부동산 직원이 언급했던 그 재단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에 기부하신 거구나.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네. 그날 밤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만 들렸고 식탁 위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애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였을지도 몰라. 그 전부터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날 이후로 아예 마음 접으신 것 같아. 그 다음 날 아들은 어머니가 마지막 주소지를 전입해 둔 동네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기록상 주소 이전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 거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작은 골목길, 오래된 빌라들, 2층 창문마다 커튼이 가려져 있었고 누가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빌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꼭 이런 곳에 계실 것 같은 이상한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부디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서야 알겠어. 엄마가 그 집을 왜 그렇게 열심히 치우셨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사셨는지. 부드럽지만 단단한 말투였습니다. 그건 후회라기보다 마침내 이해하게 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은 가까운 동네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가 남기고 간 자취를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여기까지 와서야 겨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던 복지사였습니다. 공식적인 정보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근처 어디서 봉사하신다거나 누구를 돌봐주신다거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복지사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얼마 전부터 거기서 식사 배식 봉사랑 독거 어르신 돌봄 활동 같이 하시고요. 그 연세에 그렇게 꼼꼼하고 성실하게 움직이시는 분은 저도 처음 봤어요. 아들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거기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예, 저번 주에도 봤어요. 아무래도 센터 안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느낌이더라고요. 그 말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하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은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표정이 달라. 남편은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르신 돌보는 활동하고 계시대. 아내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복지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도우시고 그냥 지내시는 게 아니고 진짜로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지고 계시대.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힘든 일을 우린 모르게 혼자 다 하신 거야? 며칠 후 아들은 조용히 복지센터 앞까지 갔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인화된 봉사자 단체 사진이었고 그 가운데에 어머니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손엔 주걱을 들고 있었고 한 손으론 옆 사람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빈자리를 만든 줄만 알았는데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의 삶 안에서 새로운 자리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릴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돌아간 거였네.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뵐 수는 없을까?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마 일부러 연락 못하게 하신 걸 거야. 우리가 불편해질까봐, 자신이 다시 뭔가를 바라게 될까봐. 그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잘 지내고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돼. 며칠 뒤, 손주는 학교 숙제로 가족 소개 글을 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라고 적어야 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시다고써. 진짜? 진짜지. 아빠도 어제 보고 왔어.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써 내려간 글에는 우리 할머니는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문장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며칠 전에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전 그 아파트는 깨끗하게 비워졌고 그 집에선 이제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다더군요. 처음엔 조금 헛헛했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 없는 그 집에서 이제야 진짜 웃음이 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느리는 요즘 국을 자주 끓인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엔 인스턴트 국물에 만두 하나 넣고 끓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멸치 육수를 우리고 물을 얇게 썰어 넣는다더군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국에서 엄마의 맛이 제법 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순간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억울하거나 미련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그랬습니다. 아이도 그날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할머니가 떠난 게 아닐까. 그 생각에 울면서 잠들던 날이 여러 번이었다고요. 나는 그 애가 미운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아이는 어른들이 만든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한 거였겠죠. 그 아이의 마음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더 따뜻해진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남긴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왜 그 조용한 부엌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셨는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누군가를 위한 밥상을 차리는 일이 내 하루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끔은 그것조차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내 요리책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삐뚤빼뚤한 메모들. 반찬에 간은 몇 번 저어야 맞는지, 멸치 손질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쓴맛이 나지 않는지. 나는 그 글씨들을 쓸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없어진다면 누군가는 그걸 보고 조금은 따라해 주길 바랐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아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니 더 바랄 게 없죠. 나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낡은 빌라, 작은 방. 창문은 낮지만 햇빛이 제법 잘 들어옵니다. 이곳에선 누구도 나를 귀찮아하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 복지센터에서 누군가의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곤 합니다. 그들은 내가 누군가의 엄마였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그렇게 하루를 채웁니다. 나에게 그 집은 참 고마운 공간이었습니다. 기억도 상처도 사랑도 함께 살았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집 없이도 나는 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나 없이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나는 가끔 그 가족의 식탁을 상상합니다. 아들이 국을 뜨고 며느리가 반찬을 나르고 손자가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그런 풍경. 거기 내가 없더라도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차렸던 밥상, 내가 닦았던 바닥과 내가 걷던 복도는 어쩌면 여전히 그들 안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그 정도면 나는 충분히 잘 살다 떠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가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끊기지 않는 인연이라 믿었지만 사실 그 끈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조용히 닳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그걸 일부러 자르진 않았지만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식탁에 늦게 올라온 반찬 하나에 그 끈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의 가족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명자, 어떤 아이의 엄마였고, 어떤 여자의 시어머니였고, 어떤 아이의 할머니였던 사람.
그 모든 이름은 이제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 자신으로서 하루하루를 조용히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엔 엄마가 사라지면 가족은 무너진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가족은 엄마가 사라져야 비로소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더군요. 그건 제가 남긴 빈자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채워가기 시작한 마음 덕분일 겁니다. 살면서 저는 여러 번 받아들임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도, 아이를 혼자 키우던 날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손자의 어설픈 말도, 그 순간순간 저는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단단하게 삶을 살아내려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따뜻한 방식의 저항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맺으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누군가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감정을 아끼고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